자, 5, 6월 기본 기출 문제 풀이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아직 안 했죠. 인사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화예요. 항상 인사하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그죠? 되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죠? 이름 말하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엄마는 왜 내 이름 이렇게 지었어? 그래서 내가 안 지었어! 이러면서 엄마도 그 이름 싫어! 이러면서 저 막 부정하고 제 존재 자체를 좀 그때 적극적으로 정을 해보지. 그래서 엄마 자기가 짓고 싶으셨던 이름이 있으셨다고 저한테.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엄마. 그 이름이었으면 내가 바깥에 다니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 맞지 않은, 지금도 맞지 않은 약간 그 외국 이름 같은 이름을 짓고 싶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난 것 같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5, 6월반. 자,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자료가 연간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강의의 구조, 후반부에 보면 항상 있는 맞춤법 자료, 이 맞춤법 자료는 11월 달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요럴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맞춤법에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강의 안내, 첫 번째 강의 안내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은 강의 안내를 하게 될 거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 대충 말씀드렸었죠. 3, 4월 끝날 때 진단평가 같은 거 보통 첫 시간에 하면서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오시라고 그다음 오늘 지금 처음 오신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안 들었는데 진단평가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말 그대로 정말 진단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뭘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체 영역의 이론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진단평가 시험지를 제가 거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걷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걷지는 않습니다. 걷지는 않지만 보기는 볼 겁니다. 언제 볼 거냐면 첫 번째 1회차 상담할 때 모의고사 결과와 그 진단평가 결과를 함께 가지고 오셔서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죠. 좋습니다. 그럼요. 시험은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피드백이 없는 평가는 그렇게 약간 느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를 봅니다. 진단평가 문항이 조금 개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거고, 왜? 73문제이기 때문에 1분당 2개씩 풀었을 때 왜요? 해야 돼요. 인강쌤도 똑같습니다. 시간 정해놓으시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강쌤들 같은 경우 형성평가나 진단평가 문제가 나가면 되게 약간 마인드를 직강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풀이만 보면 되지 뭐, 풀이를 보지 뭐 하는 기분으로 보시는데,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봐야 돼요. 이걸 맞히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머리를 끄집어내 보는 거, 긁어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많이 틀려도 되니까, 못 써도 되니까 일단 보면서 떠올려 보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 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 정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전체 이론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표정이 또 한층 어두워지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풀이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교재를 들어가게 되는데, 교재 구성은 대략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전반부를 보시면 이 교재 전반부는 교육학 논술의 기출 문제들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보신 쌤도 있으실 거고, 그 기출 문제는 처음 보신 쌤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기출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기출 영역과 주제 논의 영역과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출제되는 방식들,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강의에 대해서도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그 기출
그 교육학 논술 문제에 대한 기출 교육학 논술을 전반부에 몇 개 더 풀어야 될 거예요. 그게 좀 제가 문제가 좀 쌓여 있잖아요.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문제 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부에는 기출 문제 풀이 하게 되고 조금 진도가 빠르다 그러면 내일 그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교육의 이해 영역부터 해서 문제 풀이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 내일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가 총 5, 6월 달에 4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을 범위로 해서 내일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미리미리 오늘 복습하시면서 어차피 오늘 진단평가 보시게 되니까 전체 영역을 한번 쭉 보시잖아요. 보시고 또 중요 키워드들 내가 못 외웠던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시험 보러 오시면 시험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 어려우신 선생님들이나 지금 전반부의 이론 정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셨던 쌤들, 새로 시작을 하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란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전화번호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주제 영역들 크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공부해 오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볼 때 항상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보고 쓰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해와서 쓰시는 건 괜찮은데 미리 공부를 해와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책을 펼쳐놓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답을 쓰시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냥 글씨 좀 써봤다. 문장 연습 좀 해봤다. 그 정도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참고해서 쓰시는 일이 없도록 정 힘드시면 차라리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의고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풀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본격적인 영역별 진도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재가 2권이잖아요. 문제집이 있고 서브노트가 있는데, 서브노트는 그 선생님들 이제 1, 2, 3, 4에는 좀 두꺼운 기본 교재를 가지고 전체 이론 영역들을 구조화된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자주 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해서 서브노트를 보조 교재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 교재, 이론 교재,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으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선생님들이 보기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같이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서브노트가 있으면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제 5, 6월부터 7, 8월, 9, 10월, 11월 반까지 진행이 될 때 보조 교재로 계속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이론서를 다 들고 다니긴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옆에서 놓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 책 사서 공부하신 쌤도 있으실 텐데 작년에 보셨던 책 올해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상태이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재는 그렇게 해서 쓰게 될 거고 자 오늘 받으셨던 요 자료 프린트아웃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연간계획서에 나와 있는 5, 6월 자, 기본 문제반. 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인데 기출 문제와 기본 문제를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영역 저 영역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이해면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들, 교육 심리면 심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딱딱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의 영역별로 구분해서 공부하셨던 이론들을 실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대신에 문제 수가 좀 많습니다. 다루게 되는 문제 수 자체가 실제로 아마 지금 1년 커리큘럼,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 반이 5, 6월 반이 되는 겁니다. 7, 8월은 5, 6월보다 문제 수는 좀 적어요. 적고 이제 영역별로 섞여 있는
그 문제들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5, 6월 반을 듣고 이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그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 준비하시는 쌤들, 초수이신 쌤들, 그다음에 이전에 기출 문제나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들을 문제와 연계해서 정리하신 경험이 없으신 쌤들은 7, 8월 반보다는 5, 6월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5, 6월만 들으시는 것도 혹시 7, 8월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 문제풀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럼 5, 6월 반을 들으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바로 7, 8월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번 있고요. 개별 첨삭 4번 있고요. 상담은 2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와 3회차 모의고사에 연계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7, 8월은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5, 6월 달에 다 다룹니다. 근데 기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객관식 때 나왔었던 중등, 그다음에 유초등 교육학 객관식 문제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요 영역들 위주로, 중요 문제들 위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보게 될 거지만 그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들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급 교육 그 행정 사무관 선발 시험에서 교육 직렬 같은 경우에는 2차의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 문제들이 실제 우리 문제와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5급 기출 문제도 기출 영역에서 다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기출만 보는 건 아니고 영역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과 이론들 문제를 매개로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 5급 기출은 올해 나오게 되는 5급 기출은 7, 8월에 다루게 돼요. 시험 자체가 6월 말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5, 6월에는 아직 시험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올해 5급 문제는 보시게 될 거다. 자, 9, 10, 11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문제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7, 8월도 문제집이 새로 나오거든요. 근데 9,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와 자료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현장에 오시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3개 정도씩 쭉 그때 9월 달부터는 3개 정도씩 푸시고 9, 10월에는 일주일에 3개씩 푸시고 11월이 되면 수업이 하루만 있어요. 월요일에만 수업을 해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으시겠다. 표정이 하루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좋지가 않죠. 교육학을 하루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다른 선생님들 다 똑같지만 미친 듯이 전공 공부를 하시느라면 울면서 이것도 모르겠고 하면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고요. 모의고사 한 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그러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즉 수업이 끝나고 나면 2시부터 해서 주제별 특강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주제는 정보처리 이론. 정보처리 모형, 인지주의 정보처리 모형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속으시네요. 자, 정보처리 모형 보시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강의 전체적인 플랜 다시 한번 확인했고 2번째 페이지를 슉 넘겨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달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쓰다가 모르겠다. 그리자. 너무 설명이 복잡하구나.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죠. 좀 더 이쁘게 그리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5월, 6월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들 자 오늘 개강했고요. 내일 1회 모의고사. 자, 1회 모의고사에 대한 첨삭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나눠 드립니다. 오늘 제출하신 부분들. 자, 그러고 보면 8, 9, 10 상담, 15, 16, 17 상담. 미죠. 지금 예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안 되면 3주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2, 23까지도 상담은 첫 번째 모의고사를 가지고 상담을 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리고 2회 모의고사가 16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첨삭은 22일 날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1회 모의고사는 첨삭 받으시고 개별 상담 받으시고 2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첨삭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일 날 3회 모의고사를 보죠. 와, 그럼 5월 달에 3번을 보느냐? 네, 3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면 쌤들이 궁금해 하셨던 과연 휴강이 있느냐? 우리는 언제 쉬느냐? 오늘 노동절인데 메이데이인데 아침에 나오시면서 느끼셨죠? 막 전철과 버스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가? 다들 어디 갔지? 했는데 오늘 원래 쉬는 날입니다. 원래 쉬는 날인데 학원 쪽은 그런 거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개강이 된 수업을 그날 쉬는 날인데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수업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내일 열심히 수업을 하고요. 자, 6월 5일과 6월 6일을 보시면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화요일 날 현충일이라서 이날은 쉬게 되는데요. 그래서 5일 6일을 이어서 쉬겠습니다. 야호. 그쵸? 좋죠. 쉬시고
자, 12일 날 3회차 첨삭분을 받으시고 이때 이제 3회 모의고사를 보신 걸 가지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어머, 제가 제대로 못 썼네요. 상담이 12, 13, 14 상담 19, 20, 21도 상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 그거 써주세요. 제가 이건 잘못 썼네요. 그다음에 26일 날은 이제 마지막 상담 첨삭하신 걸 받으시는 날입니다.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뭐 변경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1회차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로 실행을 할 거고요. 2회차 모의고사는 이게 전체 범위가 될지 아니면 나갔던 데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나갔던 데까지로 하면 너무 범위가 좁을 것 같아요. 2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2회차 모의고사까지는 전체 범위가 될 수 있고 3회차, 4회차는 진도 나간 데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주간 16회 월화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크게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없으시겠죠? 있으시면 또 따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이제 어디 3페이지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백제라고 해서 이전부터 많이 봐왔던 익숙한 자료 1, 2월 달부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법을 거의 틀리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서 몇 가지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심할 때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번 항목 보시면 안 해서 발음상 구분이 안 되죠. 니은의 안과 니은 히읗의 안 나와 있네요. 이런 거 안 틀리시죠? 교육학 논술 쓰시면서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어머, 이렇게 맞춤법도 모르다니 이러면서 점수를 안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머지 항목들을 읽을 때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6번에 던과 든 있습니다. 은근히 여전히 실수를 하시는 파트입니다. 던과 든. 자,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던을 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민주 신랑감이래. 어머, 굉장히 궁금하네요. 도대체 누구지? 민주가 누군지는 상관없고 민주 신랑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민주 신랑감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닐까. 아니, 저 사람은 이러면서 예전에 이러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할 때 던이 아니라 든입니다.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야, 배를 먹어야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던이 아니라 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걸 저는 처음에 교육학 논술에서 던과 든을 구분해서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은근히 있더라고요. 은근히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던과 든, 이게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던. 우리나라 말에서 왜 어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과거의 의미다. 그다음에 선택을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할 때는 든을 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저희가 잘 안 보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14번 벌이다, 벌리다, 늘리다. 저희가 특히 늘리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적용을 할 때 늘리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쓰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벌이다와 벌리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이제 벌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벌리다, 입을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교육적 사업을 꾸준히 벌려 나가야 되겠다. 그럼 벌려가 아니라 벌이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늘리다 같은 경우에는 자, 길이가 한정되는 물건을 잡아 당겨가지고 길이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길이감이 있는 걸 아래로 늘어뜨리는 거, 그런 경우를 늘리다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늘리다나 머리를 따 늘리다, 이거 머리를 따 늘리다는 교육학 논술에서
쓸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유전, 그 발달에 있어서 유전설과 환경설 이야기를 할 때도 왜 고무밴드 가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자체가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늘릴 수 있는 범위까지를 발달의 한계로 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실 때는 늘리는 게 아니라 늘이다라고 하는 거. 한정된 길이가 있는 것들을 늘리는 건 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 인원을 늘리다,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양이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늘리다를 쓰게 됩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교육적 자원을 충분히 늘려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늘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맞추다, 맞히다, 평가 때문에 우리가 굳이 확인을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언어 생활을 하실 때 말로 표현을 하실 때는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쓰세요.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면 그냥 맞췄다라고 하지 손으로 써봐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게 정답이 있을 때 그 정답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건 맞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맞히다. 실제로 우리가 의미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은 맞히다입니다.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이건 평가 파트에서 평가의 타당도라든지 평가의 양호도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정답률이라든지 혹은 난이도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 이런 걸 할 때 맞춘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춘 게 아니라 맞힌 게 된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험 때까지 주구장창 얘기를 할 파트인데 로서와 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28번 로서로서, 그 다음에 거기에 확장돼서 27번 함으로서와 함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먼저 28번의 로서로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로서는 의미 자체, 의미가 자격의 의미가 있을 때 로서를 쓰게 됩니다.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냈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할 일, 교사로서, 친구로서 충고한다. 지금 싸우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친구로서 충고한다. 모든 싸움은 너로부터 너로 잘했다.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긴 한데 이 로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등등처럼 교육 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로서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로서 같은 경우에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과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로서를 쓰게 됩니다.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교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교사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교사를 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단, 도구적인 의미가 들어갔을 때만 로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구분해서 쓰시기 바라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27번에 보시면 함으로서와 함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자, 가에 함으로써, 자, 수단. 원래 로서는 수단 도구라 그랬죠.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즉,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가 공부를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으로써 그대로 살려서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함으로 이런 식으로 이유나 까닭.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함으로 시험에 꼭 합격할 것이다. 함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함으로 써도 되긴 하지만 애매하다는 거죠.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자, 방금 보시니까 느껴지시죠? 헷갈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쓰면 되죠. 굳이 함으로써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은 얼마든지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정말 안 쓰시면 좋겠어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잘 써봤자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게 써도 채점을 하는 쪽에서 순간 헷갈리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글을 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늘 얘기를 하지만 내일 아마 쓰는 답안에는 로서와 로서가 폭발할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나는 맞출 수 있어. 이러면서 도전감 있는 과제네. 이러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약간.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47번 다르다 틀리다. 이제 잘 안 틀리시죠?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진짜 틀렸을 때 틀리다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말할 때도 많이들 틀리게 쓰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부분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다르다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맥락에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틀리다는 우리가 진짜 지향하는 방향, 옳은 게 있을 때 그것과 맞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정도만 틀리다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슉 넘겨주시면 82번에 결제와 결제, 개발과 개발이 나오는데요. 와, 우리가 결제를 교육학 논술에서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일은 없고, 자, 개발과 개발 때문입니다. 발음상 전혀 구분이 되지 않죠.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 원래는 이게 발음이 구분이 돼야 된다면서요. 이게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어이의 애랑 아이의 애도 발음상 원래는 구분이 된다면서요. 근데 한 50년대 정도까지 실제로 구분을 해서 썼대요. 언어 생활을 할 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다 같이 쓰고 있다고. 거의 다 아이의 애로 발음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국말이지만 어렵죠. 자, 그랬을 때 교육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은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입니다. 아이의 개발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 아이의 개발입니다. 개척하여 발전시킴이라고 해서 경제개발 이런 말을 할 때 쓰게 되는 아이의 개발, 신제품 개발. 교과서 개발은요. 아이의 개발이겠죠. 새로운 교과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이의 개발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자, 두 번째, 근데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라는 말을 할 때도 아이의 개발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의의 개발. 자, 이거는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능 개발, 소질 개발, 창의성 개발 등등의 표현은 여의의 개발과 아이의 개발이 동시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선생님들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럼 아이만 쓰면 다 맞다는 얘기잖아. 맞죠? 아이만 쓰시면 최소한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교육학 쪽에서는 예전부터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을 구분해서 쓰는 풍토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의 개발을 써도 틀리지는 않은데 왠지 그렇게 쓰면 지능 개발에 아이의 개발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공부 안 했나 봐. 교육학 책을 열심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봐. 실제로 교육학 그 전공 서적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 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개발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틀렸다고. 아니 맞는데 국어서점 가지고 가서 교수님한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여기 개발 안에 지능이나 정신을 깨우친다고 그 정신을 깨우쳐준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건 맞지만 거기에 있는 말은 맞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보통 해요. 특히 심리나 철학 쪽에서 되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의 내재적 측면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 여의의 개발을 쓰신다.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언어 생활을 하실 때 알고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19페이지로 뿅 넘어가 보시면 오랜만에 만나는 짧은 글 쓰기 노트 예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1, 2, 3, 4에서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고 열심히 매주 주당 한두 개씩 이전부터 공부하셨던 쌤들은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일주일에 2개씩 꾸준히 쓸 것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쌤들은 가급적이면 6월달까지 주당 2개씩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전에 좀 연습을 하셔서 나는 서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개씩만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6월달까지예요. 6월달까지. 7월달부터는 짧은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월달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을 주제로 삼아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제일 중요한 거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락 본문에 그 논술에 교육학 논술에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20분도 너무 길죠. 제가 10분 안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분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분인데 이거 총 하는 시간이 20분이라는 거예요. 쓰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다시 써보는 것까지 해서 20분까지 걸리는 겁니다. 주요 내용, 내가 쓰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자, 쓰고자 하는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한정된 분량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서술하는 연습 자체를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 예시를 보시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주제를 잡으셨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쓰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부터 봤던 주제 영역들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계속 써주셔도 좋고 5월 달에 지금 시작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제 영역이 없더라도 그 주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든지 유난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초반부터 어려운 걸로 시작하시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제일 잘 이해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제일 재미있었던 주제, 교육학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주제,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주제 떠올려 보시면서 그 한 꼭지로 삼아서 다 공부를 하신 후에 책을 덮고 한 7, 8분 안에 써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비교를 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과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써보시는 것까지 해서 총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수업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주요 사항들은 확인을 했고요. 진짜 매일매일 그죠?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시. 근데 유난히 큰일이 났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대체적인 수업의 진행 방향은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문제집으로 이제 곧 나가야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집의 구성을 보시면 전반부에는 지금 기출 문제,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가 연도별로 쭉 정리가 돼 있고 두 번째 파트에 보면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교육의 이해부터 교육 행정까지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교육 심리를 생활지도랑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 심리를 같이 공부하시게 되고요. 문제 영역 내에서는 그다음에 교수학습 이론과 공학은 늘 같이 보고 있죠. 그다음에 평가와 연구 방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 세 영역은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다. 실제로 출제를 할 때도 이 영역 저 영역은 같이 엮여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교육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교육사와 서양교육사를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좋죠.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는 않지만 슬쩍 넘겨보시면 영역별 문제풀이에 객관식 기출부터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설이 바로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 자체를 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객관식 시험을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혼자 공부하시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복이나 오답지에 난생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막 쑥쑥 나와 있어요. 큰일 났다. 난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난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이론 하나하나를 찾아서 깊게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식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문제가 출제되는 배경이라든지 문제가 오답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도 우리 시험이랑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개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큰 맥락에서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강조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론들을 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객관식은 가볍게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넘겨보시면 서술형 기출 및 기본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객관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전에 출제됐었던 항목들이나 아니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영역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핵심 키워드들 연계되어 있고 이론적 배경, 관련되는 읽기 자료, 참고 자료 그다음에 뭐 많죠. 예시 개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이나 관련되는 자료들이 한 문제 안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을 추가해서 보실 일도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들을 보실 때는 요 책 하나로 거의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습을 약간 해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갈 진도를 대충 예측을 해서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죠. 진도가 다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객관식은 문제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면 되는 거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건 써보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큰 개요 위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개조식으로 개요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저희가 현장에서 풀진 않아요. 문제 풀실 시간을 따로 드리고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하면서 그런 시간은 못 드리고 본 수업에서는 그냥 풀이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9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 보면서 현장에서 푸시게 되는데, 지금 5, 6, 7, 8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간단하게 예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짧은 글쓰기를 하시는 주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서술형 문제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다른 데서 주제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주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를 골라서 서술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교재 구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죠?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또 중간에 뭐 공지사항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시간 진단평가 들어갈 건데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시험 보는 게 되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쌤들이 너무 겁내시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단평가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있고 이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신경 써서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빼먹은 거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으시죠?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인강쌤들 똑같이 모의고사 첨삭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에 모의고사 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그 티치스파에 안내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저한테 답안을 사진을 찍으시거나 보통 스캔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대로 보내주시면 메일을 매개로 해서 첨삭이 진행됩니다. 총 5, 6월 강의에서 첨삭은 총 4번, 모의고사 총 4번 있으니까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볼게요.